네, 다음 강연은 박예진 아키레 대표님께서 AI 헬스케어를 넘어 웰케어 시대를 열다입니다.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개인 맞춤형 토탈 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면서 인공지능이 종합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웰케어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포럼에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포럼 주제가 메타버스 AI 경계를 넘다이죠. 이 경계를 넘는다라는 말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 따라서 원래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합쳐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가 아마 연상이 이제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경에 AI 슈퍼파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구글 차이나의 수장으로 계셨던 이제 리 카이푸라는 분께서 저술하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자를 주문한다면 어딘가에 대고 나는 피자를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피자가 배달이 되면 나는 온라인 세상에 있는 것인가 오프라인 세상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O2O 아냐? 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O2O를 사용하는 경험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리카이프는 그거를 OMO라고 정의를 합니다. 온라인 머지 오프라인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점점 접점이 많아지다 보면 언젠간 두 개가 붙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말한 것이죠. 이 OMO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명명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까 그 서강대 대학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피지컬 인티그레이션이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리얼 월드를 모델링하는 욕망으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세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 뿐만 아니라 이 실세계 자체를 모델링하는 것이 원래부터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로 일부만을 모델링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는 마치 우리를 지원해주는 어떤 혁명적 도구로 인식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세계에서의 행위를 모델링을 해왔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뭐 인터넷 혁명이니 뭐 이런 것이었고 행위의 주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시도가 이제 65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행위와 주체자 그리고 그걸 모두 담는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 궁극적 목표가 아마 메타버스이고 리카이프가 말했던 OMO라는 어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안경도 필요하겠지만 뭐 이렇게 멋있고 가볍고 하는 안경 그 밑에 깔린 뭐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들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인공지능일 겁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측면으로 개인의 활동 영역이 커지니까
제가 그 모든 액티비티를 다 할 수 없으니 절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어떤 저에 대한 에이전트로서도 인공지능이 가져가야 될 역할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메타버스 AI가 의미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포럼에서 하나는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영역의 확장,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다른 영역 간의 융합. 이 두 가지이고, 인공지능은 어떤 측면에서 확장과 융합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9월 달에 발표된 대국민 인공지능 인식조사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미디어에서 뭐 인공지능이 뭐 막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2019년도 12월 달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 발표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전략 발표라고 이제 VIP가 직접 발표를 한 게 3가지 정도가 되게 인상적이고 많이 기억에 남는데, 하나가 2018년에 있었던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된 것일 거고, 두 번째가 2019년 5월에 있었던 바이오 헬스 국가 전략일 거고, 아마 세 번째가 그해 12월에 있었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일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런 전략들 간의 통합과 수정이 불가피했고,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로 어쨌든 지금은 전략들이 하나의 체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국가인공지능 전략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EU,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역량이나 준비 수준 같은 것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진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차이는 있죠. 1.5년에서 2.5년 사이의 어떤 분야별 갭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가 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면 인공지능을 실생활에서 어디서 경험하고 계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대국민 조사 3,500분을 통해서 했는데 1번이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2번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3번이 스피커였거든요. 그거 말고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아마 뭐 지문 뭐 이런 거겠죠. 뭐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들. 그거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실생활로의 확산이라는 것이 뭐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느냐라고 또 엄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써봤으나 안 쓸 것이다 라는 숫자가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높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써봤다, 지금은 안 쓴다, 뭐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죠.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걸 물어보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조사에서는 이게 10대부터 60대의 이제 고른 퍼플레이션을 대상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시대적 특성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팬데믹 시대가 저희한테 준 굉장히 많은 교훈들 중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그 이전과 다른 생각, 그죠? 건강 주권의 중요성, 그리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제도에 대한 성찰, 그리고 기존엔 몰랐던 수많은 규제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적
관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헬스케어 관련된 인공지능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유는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규제 때문에 안 되면 규제를 풀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규제라는 것이 그것도 어떤 원칙이었기 때문에 원칙이 쌓이면 원칙 하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 스테이크홀더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해본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인내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조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연한 그 전달 체계가 존재하고 지불 체계가 존재하죠. 일반 커머스랑 다르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 나눠져 있는 게 의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서비스를 받고 의료진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비용을 대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안착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허들과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자들의 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하면 늘 나오는 얘기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휴먼 리소스의 어떤 권리와 영역을 침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잖아요. 뭐 오늘 인공지능 윤리협회에서도 이제 참석해 주셨고 그런 논의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뭐 굉장히 대규모 뭐 몇백억 뭐 이런 펀딩을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왓슨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왓슨은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대명사잖아요. 그 대명사로 인지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IBM에서 IBM이 한때는 그래서 모든 제품에 왓슨을 붙였었어요. 예. 근데 2018년 뭐 이때부터 이제 왓슨에 대한 회의적이고 자조적인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이제 IEEE 스펙트럼 뭐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왓슨이 시장에 전달하지 못한 것, 뭐 이런 이름의 아티클들 나오고, 올해도 나와요. 올해도 나오면서 아예 그냥 왓슨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드는 건 왓슨은 고객이 바라는 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했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그 메시지 분리를 잘 못했다 시장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IBM의 CEO는 당시에 CEO는 이제 마케팅 출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셨겠죠. 근데 그 본질적이고 되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명의로 알려진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 막 연구를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암을 진단하시는 뭐 이런 분들 보시면 막 수백 명의 데이터를 보시고 막 이러시다가도 한두 명의 이상한 데이터를 보시고 뻥 하고 인사이트를 받으시거든요. 왜 우리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에서도 커다란 결정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인사이트에 의한 소수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소수결 못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 다수결 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공지능은 인사이트를 발견해낸다? 아,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들을 만족시켜낼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의학적 데이터들을 놓고서 잠깐 스치듯이 올라갔다 사라져가는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온콜로지, 그러니까 암 진단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심각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한 번쯤 다 접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 하나의 산업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산업융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산업융합촉진법이라는 게 2010년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도 계속 개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헬스케어 분야도 지금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성과, 기여해서 나타났으면 하는 성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혁신적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이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의 융합적 움직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웰케어라는 그런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아마 말씀드리게 될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PwC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프라이스워터쿠퍼스에서 2017년도에 백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웰케어의 급부상이라는 The Rise of Wellcare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웰케어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뷰티, 푸드,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단독 세그먼트에서 플레이하던 그 산업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이제 더 큰 가치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동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일컫는 말로 웰케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일단 다 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융합은 크게 산업 융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논문이거든요. 201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사실 단계는 아니고 세 가지 종류라고 이제 보면, 학문적 융합이 있고, 산업적 융합이 있고, 사용자 중심 경험의 융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사용자 경험이 융합되는 현상이 가장 멋있고 진보적인 형태라고 이제 인지가 되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 기반 융합으로 갈수록 시장이 형성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색해하는 정도, 이건 이제 시장 저항이라고 하면 이게 적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투자 비용도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작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융합이라는 걸 한번 얼핏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산업 간 융합이 이루어지려면 전통적인 방식은 서로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서로 비즈니스를 합칠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뭐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뭐 MOU를 맺고 뭘 하고. 근데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붙여서 인공지능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입체적 지능을 한 번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산업융합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뷰티, 푸드, 헬스케어 또는 이제 여기에 뭐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오 뭐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이제 융합돼서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 데이터들을 쭉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걸 갖고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웰케어 산업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은 웰케어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웰케어 데이터는 아마도 학문적 융합과 산업적 융합의 경계쯤에 위치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이면 이 데이터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죠.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게 개인 맞춤형 뭐 영양식품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 뭐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진보된 어떤 형태겠지만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제 진짜 산업 간 융합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부를 측정했는데 피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이 막 같이 존재한다. 이거는 서비스들의 융합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융합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경험 기반 융합이라는 게 이제 헬스케어가 웰케어로 가면서 이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존에 이미 여러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뭐 장비에서 사용자 경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만화도 보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그 기능에서의 사용자 경험 융합은 뭐 리모컨에 음성 인식 기능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일 거고, 공간은 뭐 반려견과 카페가 같이 있다든지, 요즘에 뭐 안마 의자를 하는 회사에서 큰 카페를 같이 하면서 뭐 힐링, 헬시 뭐 공간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제일 멋있는 거는 그 서비스 프로세스가 융합되는 것이고, 뭐 저는 피부 데이터만 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뭐 텔로미어 정보,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지금 뭐 신체적 뭐 노화 내지는 특정 장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미 많은 리포트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진단하면서 웰케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병이 있으면 의료 서비스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프라이머리 케어, 뭐 1차 의료, 2차 의료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제 제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예방적 의료 속으로 가는 것이죠. 프리벤티브 케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웰케어는 프라이머리 케어로 가기 이전에 프리벤티브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프라이머리 케어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간을 더 길게 해주는, 그리고 프라이머리 케어를 받고 나온 분들이 건강하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주권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터치리스하게 의료 서비스들에 대해서 일시적 규제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약간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세대의 흐름, 이런 것들이 예방적 그 건강 그 활동이라는 것이랑 지금 되게 잘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싱글스라든지 뭐 지금의 50은 옛날의 30 뭐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MG
그리고 사실은 뭐 MZ세대란 말씀 많이 하는데 저게 이제 사회적으로 분류하는 용어잖아요. 베이비 부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를 부모로 둔 세대는 어떤 식의 생각과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미지수 X를 써서 만들어낸 개념이 X세대였고, 그게 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Y세대, G세대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Z까지 쓴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뭘로 부를까? 그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아마 유치원부터 중학생,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A로 돌아가서 알파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 점유율이 가장 긴 세대는 알파 세대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메타버스가 되던 뭐 비대면이 되건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경험으로 이제 공존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즘 세대들 되게 희한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펫 렌트훗, 지금 반려견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어런트훗이 이제 반려견 펫을 향하면 이제 그 펫 렌트훗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저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건강에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멘탈과 관련되고 행동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헬스케어 영역 안에 특히 이제 웰케어 쪽으로 가면은 이제 팔로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웰빙이랑 또 웰케어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보통 웰빙 하면은 뉴트리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면, 웰케어 시대에는 웰 마인디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해야 되고 웰 쉐입드, 그러니까 뷰티도 이제 본인의 건강 주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웰빙, 이건 피지컬리 이제 문제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같이 간다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사는 그 장내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저거는 약간 레토릭이죠. 뒤에 M2를 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세대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 검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인지가 되게 달라졌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는 10억을 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를 받는 게 이제 몇십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DN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떠냐? 국내에는 웰빙, 뭐 웰리스, 뭐 이런 말들이 막 혼용돼서 쓰이다가 2019년에 이제 웰케어를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에 관심 있는 기업들,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MOU를 맺고, 그리고 그 충북 오송에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서 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이제 충북도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웰케어와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제 아크릴은 저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한국 최초로 이제 지능 웰케어 산업협회라는 거를 이제 출범을 해요. 이제 영문명으로 이제 키위라고 부르거든요. 예, 인텔리전트 웰케어 뭐 인스티튜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산자부와 함께 이제 웰케어 산업 특화 인공지능 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약 143억 규모의
충북 오창에 설립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케어 데이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일반적인 운동 역량, 피부 상태, 임상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최초의 코호트를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수집은 전국 4개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웰케어 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센터를 만들고 실제로 웰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향후 3년 내에 20개 이상 시장에 출시하는 이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개인 맞춤, 기능성,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웰케어로 가게 되면 더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먹는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회사가 피부와 관련된 의료기를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셀리턴이죠. 셀리턴은 피부 화장품을 만들다가 LED 마스크라는 의료기기까지 이제 확장을 한 사례죠. 네오팜 같은 경우는 로션을 의료기로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기 이제 먹는 화장품이죠. 삼진제약은 개보린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제 먹는 피부에 좋은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한다든지. 그리고 뷰티 융합 이제 투어리즘을 연결시켜서 뷰티 관광, 저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고, 아모레퍼시픽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즉 화장품이 이제 식품, 관광, 일반 의료, 기타 IT 이런 것들이랑 연결된. 그래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욱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제 쉽게 관련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안팎되는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면서 평상시 건강 점검을 이제 내과 전문의가 해드리고 동의를 받으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CJ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전에 없던 지능적 방법으로 추천한다든지, KB손해보험과는 MZ 특화, 대사증후군, 마이크로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고 있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펫 로스 증후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365MC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비만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비만 유형 지수별 다양한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하나씩 이제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산업융합이라는 측면이라면 출시된 서비스들이 하나의 경험으로,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연관된 다른 웰케어 활동들을 이제 연계시켜 드리는 이런 식의 서비스 융합까지도 저 웰케어 센터에서는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포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계를 넘는 헬스케어에서의 그런 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소나로 보면 20대 여성이 일어나서 건강기능식품 추천받고 출근을 위해서 피부 상태 컨설팅 받고 점심시간에는 어떤 맞춤형 식단을 먹으면 되고 운동하고 이제 그날 하루 일과에 의한 힐링 프로세스를 이제 집에 와서 받고 이렇게
저 이렇게 쓰고 보니 이런 빡빡한 삶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건 어쨌든 사례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큰 의미가 삶 전체로의 정보 공간과의 이제 일체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도 이제 웰케어 시대,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면 삶 전체로 이제 팽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팽창을 인간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은 인공지능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키위는 현재 90여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고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웰케어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